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도 이제 7월부터 중국처럼 된다. 정권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. 자율성을 좀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원래는 제가 궁금한 거를 주제를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제는 좀 특별하게 변호사님이 먼저 이거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어요. 네.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댓글에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도 이제 7월부터 중국처럼 된다.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망법, 뭐 정통망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? 이 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. 형법에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어요. 인터넷에서 우리가 명예를 훼손하면은 더 이제 피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중처벌하고 이외에 이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 강화 내용이 좀 많이 세졌거든요. 첫 번째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시켜가지고 내가 막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큰 피해를 봤을 때 5배까지. 또 다른 거는 처벌되는 수익이 있죠. 벌금이랑 징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벌금이 상한선이 원래 5천만 원까지였는데 7천만 원까지로 올렸고요. 뭐 이런 거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이 허위인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해서 더 큰 피해를 확산시켰다라고 할 때는 형벌인 그런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이제 뭐 과징금 이런 게 이제 최대 10억 원까지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외에도 이제 삭제되는 정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이제 플랫폼에 하는 얘기인데요. 문제가 되는 허위 정보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볼 때 이걸 삭제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진실된 사실에 부분되는 내용을 빼고 허위인 게 이제 밝혀진 경우라든가 그리고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까지 삭제 의무가 부과된 불법 정보의 범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오남용 되는 거 아닌가? 정권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. 그럼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? 뭐 이게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는.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법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이제 과장된 우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이제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로 인해서 뭐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정말 큰 피해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. 저는 이 법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게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자체는 좀 좋은 의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처벌 기준이 좀 애매해가지고 악용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우려들이 있죠. 네,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당이 유리하게 선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까 싶긴 한데 정확한 처벌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5배 손해배상 있잖아요.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벌은 아니에요. 그 민사의 영역,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피해자가.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준이 있어요.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를 알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5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5배까지 법원이 물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남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손해배상 부분은 좀 오해가 해소가 됐어요. 그럼 그 다음으로는 과징금 10억 했을 때 이거는 벌금이랑 또 다른 이제 행정적인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. 이미 허위라고 밝혀진 정보. 근데 이제 그걸 보고도 그게 없는 것처럼 마치 뭐 누구누구가 불륜을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 과징금이 물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사실상 사이버 레카를 저격하는 그런. 네,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그러면 사실 사이버 레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논란이 됐을 때 그 논란을 좀 더 불태우고 확대시키는 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법 같은 경우는 후에 이제 결과가 났을 때만 사실 영상을 안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.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는 있는데 적어도 이게 밝혀지고 나서 영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거짓으로 밝혀지면 영상을 무조건 내려야 되겠네요. 그렇죠.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되면서 그런 말도 있어요.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? 그것은 거짓입니다. 네. 실제로 개정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그 플랫폼 있죠. 유튜브든 뭐 네이버든 이런 데서 올라온 거를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 글을 삭제해야 되는 그 조치 의무의 대상에서 사실적시는 빠진 거예요.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명확한 경우에만 플랫폼이 그 글을 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.
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서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면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쳐넣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또 일배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 특정 혐오 글이 좀 많은 커뮤니티를 저격한 법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? 근데 뭐 특정 커뮤니티를 저격했다고 뭐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네. 커뮤니티를 잘은 모르지만 네. 모든 커뮤니티에 다 혐오 편이 있지 않나요? 약간 이제 뭐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그죠.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네.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일부 사용자들이 그런 혐오 표현은 다 항상 올리지 않나요? 네. 네, 그게 어느 성향의 커뮤니티든. 근데 이 처벌이 되려면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거죠? 이거는.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예요.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벌, 처벌을 안 하는 죄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레카도 저격해서 법 네. 개정이 됐잖아요. 그런 것도 직접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네. 좀 처벌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. 어떤 수사라는 걸 할 때 있잖아요. 뭐 경찰이 네. 조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나 이런 피해를 봤는데 저 나쁜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고 한번 처벌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소인 건데 그 발의라는 것도 있어요. 남이 이걸 보고 사이버 레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해서 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라고 보고 발의를 하는 거죠. 남이. 네. 아니면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어요. 그 담당하는 경찰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거 진짜 심각한데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내가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게 잘못된 허위 정보를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. 또 이런 말들이 좀 있고 이런 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. 네. 실제로도 이게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? 좋아요 누르면 이제 바로 감옥 간다 뭐 이런 까지 있는데 이제 맞아요. 그거는 이제 진짜 명백한 그 뻥이고요. 네. 아, 그건 아니고 네. 그리고 내가 그냥 이제 거기서 호감을 표시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다른 건데 공유는 조금 이제 조심해서 봐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공유를 한다는 게 내가 거기 동조를 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허위 정보라고 한다면은 리트윗을 한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거짓인 걸 알고 있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모르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건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공유를 한 뭐 계기나 그 맥락 같은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거는. 근데 공유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볼 때 이게 사실 여부인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공유하고 그쵸.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을 좀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적들도 충분히 있어서 음. 이 법 개정 관련해서도 미국 국무부니 뭐 아니면 시민단체들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저도 그 의뢰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게 이 법이 막 잘못 쓰여가지고 그런 권력자를 위한 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말 고통이 심각하잖아요. 오죽하면 막 죽는 사람까지 나오겠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좀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카카오톡이나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어플이잖아요. 근데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어플이고 네. 이게 좀 익명성 보장도 쉬우니까 음. 이런 플랫폼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. 뭐 그럼 법이 개정된 부분을 정확히 그 디테일을 보면은 이 플랫폼이 불법 정보가 있을 때 삭제할 의무가 있는 거지 뭐 그걸 누가 올렸는지를 수사기관한테 제공할 의무까지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 사람들을 잡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은 여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예훼손 문제로 좀 큰일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직접 뭐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고소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. 그렇죠. 이거는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피해를 당하신 분, 이제 고소를 하려는 분 있잖아요. 그분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이런 거를 PDF 캡처 같은 걸 하고 뭐 나 언제 캡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왜 민형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냐면은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 당했으니까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연락이랑 민사 소장 너 이거 피해봤으니까 나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게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 비용도 훨씬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. 사건이 두 개니까.
관계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일단 거기서부터 헉하는 거예요.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, 이럴 바에는 내가 뭐 충분한 돈을 주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쟁 자체를 빨리 끝낼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런 고소를 당했어요. 당연히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 실제로는 뭐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된 걸 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예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내가 만약에 뭐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방어하고 뭐 반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하면은 처벌에 경미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합의를 하면은 아예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 아까 드린 게 있잖아요. 근데 조심할 점은 그런 거예요. 이게 내가 그럼 합의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이제 전화기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안하게 됐으니까 뭐 돈 좀 얼마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 2차 가해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상처 있고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는 너한테 합의 안 해준다, 뭐 너 끝까지 그냥 처벌 한번 받아봐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럴 때 변호사가 있으면은 그 변호사가 이 합의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으면은 더욱 그러고, 피해자가 변호사가 있어도 뭐 변호사 대 변호사의 얘기를 해야 뭐 현실적인 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당사자가 있을 때는 잘못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끼리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,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합의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나도 내 의뢰인한테 설득을 좀 해서 어떻게든 좀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에게 증거가 있고 실제로 명예훼손을 한 게 맞을 때 변호사님을 고용해가지고 네. 합의를 진행하는 게 그나마 가장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계속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이런 것처럼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. 그럼 변호사님은 이런 법을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저도 이제 뭐 이번에 법 바뀌고 시행령도 체크하고 공부하다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. 계속 공부를 하시는군요. 네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만 바뀌었는데 실무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, 뭐 많이 바뀌었다 해서 막 말들이 많은데 실무는 별로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 오늘의 영상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의 내용에서 막 뭐가 도입되고 들어가고 뭐가 많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. 어쨌든 일을 많이 해본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에 법을 잘 아시니까 변호사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방법은 다양해요. 일단 뭐 가장 편한 거는 저희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셔서 상담 채팅이 있거든요.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냥 뭐 두서없이 쓰셔도 돼요. 그냥 전화번호 쓴 다음에 뭐 의뢰인 당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우리 영상 뭐 댓글 달으셔도 되고, 저희 법무법인 심 인스타에 DM 보내셔도 되고, 심준섭 변호사한테 꼭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로톡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심준섭 변호사 검색하셔가지고 상담 신청 딱 누르시면은 바로 제가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변호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아요. 네, 다행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